딸을 낳았다고 쫓겨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겨울 산후조리도 못한 채 눈보라 속에 내던져졌죠. 시어머니는 짐꾼까지 보내 그녀가 죽는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 죽지 않았습니다. 12년 뒤 그녀는 폭우 최대 염상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댁 앞에서 말했죠. 소금보다 하찮다던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연아입니다. 서해 여문포에서 소금 창고를 관리하는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그해 봄 저는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을 점지해달라 기도하셨어요. 저도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이 집에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해산날이 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마님 따님이 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누워 있었지만 그 시선만큼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문포 집안엔 아들만 필요하다. 시어머니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셨죠. 갓 태어난 제 딸아이 울음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무섭게도 느껴졌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방에 들르지 않았어요. 산후조리를 돕던 하인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미역국조차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다시 방문을 여셨습니다. 짐 싸거라. 오늘 안으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엔 주름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것을 낳고도 여기 있을 생각이냐? 그날 저녁 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사랑채 처마 아래 서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문포를 떠났습니다. 소금 냄새 가득한 바닷바람이 등을 떠밀었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 그날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갑던 날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여셨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일어나거라.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일어났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리가 휘청거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마당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하늘에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보따리를 제 발치에 던지셨죠. 안을 들여다보니 은전 몇 잎과 누더기 같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게 3년을 이 집에서 살았던 며느리에게 주는 전부였어요. 딸과 함께 사라지라. 다시는 이 폭우에 발도 들이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떨며 작게 울먹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폭우로 이어지는 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제 발자국만이 그 위에 외롭게 찍혔습니다. 염전길을 걸었습니다.
평소엔 짠 내음이 가득하던 이곳이 겨울엔 그저 황량할 뿐이었어요. 얼어붙은 소금밭 사이로 바람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산후 몸이라 몇 걸음 걷기도 버거웠거든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으니까요.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2명의 사내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일하던 짐꾼들이었죠. 그들은 제가 쳐다보자 슬그머니 몸을 숨겼어요. 아, 저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산후조리도 못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알고 저들을 보낸 거였어요. 제가 쓰러지는 걸 확인하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순 없었어요. 이 아이를 두고 죽을 순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품속의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너무 추워서 울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옷을 벗어 아이를 더 꽁꽁 감쌌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는 건 상관없었어요. 염전길 끝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엔 포구를 벗어난 산길이 이어졌죠. 저곳까지만 가면, 저곳까지만 버티면. 뒤에서 짐꾼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 참 즐기네. 곧 쓰러질 게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움막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낡은 가마니로 덮여 있었고 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헌 이불을 덮어준 덕분이었죠. 깨꾸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노파가 앉아 계셨어요. 등이 굽은 채 무언가를 삼고 계셨죠. 제 아이는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을 가리켰어요. 거기 누더기에 쌓인 제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온몸이 풀어졌죠. 기적이지. 저 추운 눈보라 속에서 둘 다 살아남다니. 노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삶은 무언가를 그릇에 담아 제게 내밀었어요. 묽은 죽이었습니다. 먹어. 기운 차려야 아이 돌볼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생명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저를 돌봐주셨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다만 가끔씩 폐염습지로 나가 소금기 남은 흙을 긁어오곤 하셨죠. 어느 날 제가 물을 떠오다 얼음장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왼쪽 뺨에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었던 자국이었죠. 매끈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으로 흉터를 만져봤어요. 울퉁불퉁한 살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노파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흉하게 됐구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무심한 듯 이어 말했어요.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지. 죽은 사람은 얼굴도 소용없으니까. 그날 밤 노파가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엔 소금짐꾼이었어. 염전에서 소금지게에 지고 장터까지 나르는 일이었지. 노파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천하게 여겨. 흔하고 싸다고 말이야. 하지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가 선다. 노파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소금 없으면 음식간을 못 맞춰. 젓갈도 못 담그고 김장도 못 해. 전쟁 나면 군사들 먹일 것도 없지. 소금은 가장 천한 물건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물건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천한 것. 시어머니께서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딸을 낳은 저를 쓸모없다 하셨죠. 소금보다 못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천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나라가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딸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그래. 쫓겨났지만 죽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저를 내쫓은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요.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의 순한 며느리는 이제 없었어요. 노파를 도우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배워나갔습니다. 노파는 폐염습지에서 소금을 긁어내 작은 장터에 팔았어요. 하찮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깊은 지식이 담겨 있었죠. 소금은 등급이 있어. 색깔, 입자, 습기를 보면 알 수 있지. 노파가 손바닥 위 소금을 비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똑같이 따라했어요. 처음엔 구분이 안 됐지만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노파는 저에게 장부를 넘겼습니다. 운송 기록이야. 어느 창고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염세는 얼마인지 다 적혀 있어. 낡은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소금 유통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어느 포구가 소금을 독점하는지, 관아에 바치는 세금은 얼마인지, 장사치들이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지. 저는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장부를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 춤을 따라가다 보니 소금 장사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딸 설린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는 말을 배우면서부터 숫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장부를 볼 때면 옆에 앉아 숫자를 따라 읽곤 했죠. 엄마, 이거 15냥이에요? 어느 날 설린이 장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아이가 숫자를 읽다니. 그래, 맞아. 그럼 여기 21냥하고 합치면 36냥이네요. 설린이 제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이 또렷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요.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 무렵 저는 얼굴 흉터를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움찔했거든요. 하지만 노파가 말했죠. 숨기지 마. 그게 내 무기야. 무기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흉터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증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널 얕보면 그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돼. 노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흉터를 드러내자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죠. 날 함부로 보지 마라.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다. 그해 가을, 노파가 저를 한 남자에게 데려갔습니다. 소금 밀매상이야. 조심해서 거래해. 남자는 수상한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흉터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장사를 하겠다고?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준비한 장부를 펼쳤어요. 관아를 속이고 소금을 빼돌릴 수 있는 경로가 적혀 있었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밀매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설리는 자라면서 거래 장부를 읽고 이익을 계산하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어요. 저는 아이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설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니? 네, 엄마. 우리가 강해지는 일이요. 아이의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복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죠. 모녀의 손에 은전이 쌓여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여문포에서 가장 큰 소금 운송권을 쥔 염상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연상인이라 불렀습니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제 상단은 세 척의 배와 20명의 짐꾼을 거느렸습니다. 포구의 소금 절반이 제 손을 거쳐 나갔어요. 관아와도 거래했고 한양의 큰 상단과도 연결돼 있었죠. 설리는 이제 16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상단의 장부를 관리하며 모든 거래를 꿰뚫고 있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상단 사람들도 아이를 따로 모셨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설린이 장부 하나를 들고 제게 왔어요. 얼굴에 묘한 표정을 띠고 있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장부를 펼치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문포 창고 관리 집안.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집안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죠. 염세 체납이 3년째래요. 창고를 담보로 빚을 얻었는데 갚지 못하고 있대요. 설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부의 숫자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빚의 규모, 담보로 잡힌 창고, 이자가 불어난 기록. 모든 게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곧 무너질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의 채권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인수한 장부 안에 그 집안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른 채 거래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숨통이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염전이 보였어요. 12년 전 눈보라 속을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린이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차분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곧 직접 가봐야겠구나. 12년 전 제가 대문을 나설 때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집. 이제는 제가 그 집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며 던진 은전 몇 잎. 그게 이제 수천 양의 빚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죠.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증표였으니까요. 손을 들어 흉터를 만졌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살결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그날의 추위, 그날의 모욕, 그날의 절망. 모든 게 이 흉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고, 일어섰고, 이제는 되돌아왔습니다. 설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복수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그냥 보여주는 거지. 소금보다 하찮다던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터운 너울을 쓰고 옛 시댁 앞에 섰어요.
12년 만에 돌아온 그 대문은 예전보다 낡아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하인이 나와 저를 맞았어요. 어찌 오셨습니까? 여문포를 살릴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 사랑채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12년이 흘렀지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주름이 깊어지고 등이 더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를 늙게 했더군요. 여문포를 살릴 방법이라니 무슨 말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위압감은 없었어요.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조건이라니? 포구 운송권과 창고를 담보로 맡기십시오. 빚을 갚으신 뒤 1년 안에 되살 수 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자는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어기시면 모든 권리가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너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좋소. 계약하겠소. 붓을 들어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제 손에 들어왔어요. 포구, 창고, 운송권, 여문포의 모든 것이 이제 담보로 잡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1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전에 쫓겨날 때처럼요. 밖으로 나오자 설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저는 서류를 설린에게 건넸어요. 아이가 펼쳐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저들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며칠 뒤 저는 관아의 서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제 상담과 거래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은자를 건넸어요. 여문포 집안의 장부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서리가 빙그레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염 상인께서 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관아까지 제 편이 됐습니다. 이제 여문포 집안이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어요. 1년 뒤엔 모든 게 제 것이 될 터였죠. 저는 포구를 바라봤습니다. 소금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12년 전 이곳에서 쫓겨난 여자. 이제는 이곳의 주인이 될 여자. 덫은 완성됐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씌워진 벗어날 수 없는 덫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염세 조사일이 다가왔어요. 관아에서는 관리를 보냈고 한양에서는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포구 전체가 긴장했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옛 시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너울을 쓰지 않았어요.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죠.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은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연하냐? 네, 연하입니다. 12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곧 관아관리와 어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으며 정중히 인사했죠. 염상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시오. 저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2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죠. 이 집안은 12년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추방했습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여인을 한겨울에 내쫓았죠. 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접니다. 저는 얼굴에 흉터를 가리켰어요. 관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 집안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당시 시어머니가 고용했던 짐꾼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죠. 짐꾼 둘을 시켜 제가 죽는지 확인하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지만 이건 명백한 살해 사주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두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의 짐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염상인. 저희가 죄를 짓고 도망쳤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시오. 어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짐꾼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님께서 은자를 주시며 저 여인이 죽는 걸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뒤를 따랐지만 여인이 끝내 쓰러지지 않아. 닥쳐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이 모든 게 사실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안은 1년 전 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포구와 창고를 넘기기로 했죠. 어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기한이 오늘까지로군. 네, 하지만 이 집안은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여문포의 모든 권리는 제게 넘어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연화야,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요? 12년 전엔 용서가 없었습니다. 어미를 버린 집안엔 구원도 없습니다.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해사주는 중죄다. 이 집안은 관아에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요. 관리들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엔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응, 끝났어. 저는 옛 시댁 대문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은 제 것이었습니다. 소금보다 하찮다던 딸이 이룬 승리였죠. 포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염상인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포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가 귀한 곳으로요. 관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해 사주와 불법 추방의 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노비로 전락했어요. 평생 염전에서 노동하는 형벌이었죠. 저는 그날 염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구분 등으로 소금을 긁어내고 있었어요. 예전엔 하인들을 부리던 손이 이젠 거친 도구를 쥐고 있었죠. 남편도 그 옆에서 소금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였죠. 며칠 뒤 저는 포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설린이 물었어요.
엄마, 왜 떠나세요? 이젠 모든 게 우리 거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이곳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리나, 이제 넌 이 포구의 주인이야.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해. 설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노파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노파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이 이제는 흙 속에 잠들어 있었죠. 할멈, 전 해냈어요. 살아남았고 이겼어요.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소금은 천하지 않다고 하셨죠. 맞아요. 소금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일어나 포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를 끌어올리는 짐꾼들, 소금을 나르는 상인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린이 제 뒤에 섰습니다. 엄마, 이젠 가세요. 전 여기 잘 지킬게요. 그래, 넌 잘할 거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떼었죠. 포구를 벗어나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소금을 더럽다 말합니다. 천하다 말하죠. 하지만 소금이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탐욕, 차별, 오만. 그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12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요. 이제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니까요. 이제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멀리서 설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금보다 하찮다던 딸. 그 딸은 이제 포구의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